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는 지금 필리버스터와 맞불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범여권은 모레쯤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는 내년 7월에 만들어질 거라는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이제 12월 말 정도에 통과가 된다면 대략 한 7월 정도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보십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약 1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영훈 대변인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8번째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저희는 나경원이 자신의 딸을 특혜를 주게서 교육부와 동국대까지 악용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에 근거해 8번째 고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과 관련한 고발. 그런데 왜 8번이나 한 걸까요?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고요. 대한민국 망한다. 성령의 음성이었다고 하는 정강훈 목사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정치 사회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내일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의 참 의미를 3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됐다.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지금 필리버스터와 맞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기획보수에서 이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공수처 설치가 17년여 만에 결실을 눈앞에 둔 것인데요. 4+1 협의체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정영훈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훈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선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두 개 법안은 쉽게 말하면 검찰의 권력을 나누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안이고요. 여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공수처장의 임명인데요. 예.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을 하고, 여중에 대통령이 1명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걸쳐서 전반에 이루어지고요. 다만 기소는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한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사 범위에 대형 참사 등 대통령을 정하는 중요 범죄를 추가한 부분이 이번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패스트트랙에 원래는 이 백혈연안, 권은희안 두 가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 백혈연안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100회란 안으로 주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은희 의원께서 주장했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규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심의위원회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공수처장이 바로 기소를 결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 판단은 해당 담당 수사검사가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아마 공수처장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권은희 안에 기소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입니다. 이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폐지됨으로 해서 정말 그런 우려가 남아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는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다고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다만,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아마 이제 두 가지 부분이 고려돼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수처에서 만약에 불기소를 하게 되면, 관할 고등법원에 바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례 제도와는 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심의를 담당하는 그 위원들이 되게 이제 비전문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배심원들처럼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하고 증거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두 가지가 아마 의문이 있어서 빠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가 이번에 그 공수처 설치한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 이 말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수처의 탄생은 기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공수처가 등장을 한 건데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당께서는 이 정치적 독립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와대라든지 대통령의 하명 수사에 의해서 공수처가 움직여진다면 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직무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은 어떻게 임명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공수처장은 말씀을 드렸고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되는 것이고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는 것이죠. 이제 공수처 내에 공수처라는 기구 내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행정처 차장이라든지 법무차관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또 공수처장, 차장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이 인사위원회가 검사를 대통령께 추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국회 청문회도 거치죠? 공수처 검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요. 공수처장만 인사청문회, 처장만 있죠. 예.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네. 이렇게 되면은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7명 중 6명 찬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 나오면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임명이 안 되는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일단 국회라는 게 여와 야가 합의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나가는 정치적 영역이니까 그 부분을 결국에는 합의해서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니까요. 그 부분은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협의의 예술이라고 표현도 됩니다만 이번 국회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공수처 추천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죠? 이것도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공수처 추천위원회는 국회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변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각 부노인과 국회의 추천을 거쳐서 이렇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회 몫을 좀 더 늘리고 대신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장관 쪽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얼마 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에서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원하던 것은 다 빠진 겁니까? 검찰에서 원하던 것은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일단 예. 일정 부분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직접 수사 범위가 조금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직접 수사 범위가 좀 늘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성취한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직접 수사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닌가 조금 넓혀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반영된 예.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첨단 범죄 이런 것인데요.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좁혀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을 좀 빼야 된다. 그 중에서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이번에는 전혀 못 건드렸던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였죠. 사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 신설되는 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부분은 지금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기소권은 결국에는 현재의 검찰이 가지게 되고 예. 현재의 검찰이 그 기소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공수처를 또 지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받으면서 그동안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로 공수처가 탄생을 했는데 예. 그 견제하고자 탄생한 공수처가 지금 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권을 부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한정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수사권만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영장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거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제 경찰이 지금 현재 영장 청구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권 이런 영장 청구 강제 수사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요. 그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경찰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행 법률에 의하면은 검찰을 통해서 예.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는 구조인데 지금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이거 영장을 막아버리면 부당하게 막았을 때 이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그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검찰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을 때 경찰은 다른 어떤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고금에다가 지금 영장심의위원회를 넣어서 추가를 해서 신설을 해서 여기서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4+1 협의체가 마련한 검찰개혁 법안 변호사님이 또 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건 또 위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사실은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서 완성 이렇게 또 완전한 견제 장치가 이루어진 또 지금의 또 공수처가 조금 규모가 기존 합의안보다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50명인데 25명. 예. 저는 이 좀 더 완벽하게 좀 공수처가
규모나 조직도 있으면서 다만 견제도 받는 그런 기구로 이상적인 기구로 탄생을 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다만 지금 뭐 현실적인 한계가 그렇게까지 완성된 안을 나가기는 힘드니까 지금 한에서도 지금의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고 이 선에서 출발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공수처가 탄생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패스트트랙 올라온 법안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수사 환경, 기소나 수사나 기소에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실효적인 견제장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개혁 법안에 의하면은 특히 공수처 법안에 의하면은 어쨌든 판검사를 조사하는 수사하는 새로운 별도의 공수처라는 기구가 설립이 돼서 직접적으로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을 견제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기존보다도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권한을 가져가지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수사기소 패러다임이 전개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기존 검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또 공수처에서도 나타날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 그런 우려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또 보완하는 또 개정 작업이나 입법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인 정영훈 변호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민단체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또다시 고발했는데 벌써 8번째 고발이라고요? 예, 지난 9월부터 시민단체가 7차례 고발을 했고 이번에 24일 8차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이 두 시민단체가 온라인으로 시민 1만 996명의 서명을 받아서 24일날 8차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이 단체는 최근 법원에서도 나경원 의원 딸 관련 입시 성적 비리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과거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었죠.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에 대한 서울고법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시민단체가 나경원 의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8번째나 고발한 이유는 그것 말고도 또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판단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제 자녀 입시 비리, 성적 비리를 비롯해서 사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사유화 및 부당 특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집안인 이제 홍신학원 사학 비리 의혹까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7차례 고발하는 동안 그 부분들을 계속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와는 너무 차이 나지 않느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때는 고발 한 달도 안 돼서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만 20여 차례 이상 벌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은 8번이나 고발했는데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처리를 하든가 기소를 하지 않던가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렇다면 결국은 선택적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서도
어쨌든 간 그 기소권은 예. 검찰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예. 없는데 이와 같이 고발이 혹은 고소가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비판 혹은 비난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검찰이 따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검찰 입장은 항상 원론적이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 말고는 뭐 다른 얘기가 더 들려오는 건 없고요. 뭐 검찰의 이 기소 문제 그다음에 조사를 좀 선택적으로 한다는 지적은 아주 오랜 검찰에 대한 비판 뭐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야.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인데 예. 이것도 검찰은 지금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 뭐 예. 입안이 다 헐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여튼 담당 검사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해요. 저도 예. 이제 일선 수사 검사들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예.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심지어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내일도 출근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건은 아니고 사건이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반이 있을 거니까. 근데 패스트트랙 사건은 이 어려운 사건이 아닌 게 경찰이 이미 조사를 다 해서 넘긴 사건이고 거기다가 증거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찍혔거든 그때. 예, 아주 자세히 찍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끌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담당 검사들은 수사 검사들은 이제 이미 다 찍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분초 단위로 이제 쪼개가면서 특정인에 대한 혐의점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3개월 보통 이제 3개월 안에 보통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이제 내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3초 사건이라는 이제 검찰 은어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뭐 미제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이건 뭐 미제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엔 처분은 나오긴 그렇죠. 할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현재 그 검찰이 지금은 과거 지방선거 때 그 경찰의 그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아이템에서 또 다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또 스스로 내년 총선에 혹여나 이 사건 수사로 인해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사건에서 누구는 유죄나고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불기소하고 혹은 뭐 이것이 사실 사실관계 여부랑 달리 어떤 증거관계에 따른 기소 불기소에 대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곧 또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기는 기소와 불기소라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많은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이거 선거 전에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권도 마찬가지고 총선도 마찬가지 지방선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에 청문회 당일날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보통 청문회 끝나고 수사를 들어간다든가 임명 후에 들어간다는 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 반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검찰이 사실 좀 약간 딜레마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은 그동안 입장이 뭐 본회의를 하는 동안에는 뭐 기소를 좀 자제하겠다, 뭐 소환을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 다가와요. 곧. 그렇죠. 그러면 또 검찰 입장에서는 공식 선거 기간 중에 이 의원들을 기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또 딜레마에 아마 빠질 거예요. 아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이게 사실 혐의 입증이 어렵겠습니까? 뭐 다 영상 다 있고 그냥 단순 어떤 폭행 혹은 뭐 기물에 대한 어떤 재물 손괴 혐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럼 어떻게 선거 이후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불기소 이렇게 가는 겁니까? 불기소하지는 않겠죠. 증거가 있는데. 이게 불기소가 될 수가 국회에서 없죠. 벌어진 사건이고 패스트트랙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단순 형사사건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폭행 사건이기도 하고. 저는 감히 예상컨대 선거 전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다. 미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죠. 어떤 사람이 당선을 했다. 당선자를 수사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것도 해야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선 이후에는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네요. 예, 오늘 울산지방경찰청과 또 한 곳 더 했죠. 울산 남부청까지 이제 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이 압수수색 이 청와대에서 건네져 왔다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이 어떻게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고,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과가 있는데 이 정보과가 뭐 별도의 정보 활동을 소위 하명을 받아서 움직인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보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포함됐을 것이다. 그래요. 검찰이 예, 어느 정도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하명수사국 관련자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 인재개발원장으로 인사발표가 났는데 좌천이죠, 한마디로. 좌천 꼭 좌천으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또 좌천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오늘 언론 보도도 봐도 좌천인데 사실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황운하 경찰 그 대전지청장이 이제 경찰대 일기 출신으로 쭉 그동안 뭐 서울청 형사과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산지청장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전지청장에 이르기까지 그 일선청에서 쭉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치안감으로서는 요 다음 순서는 이제 참모 자리 아니냐. 그게 일단 인사 이동상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냐라는 점에 있어서 뭐 인재개발원장으로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하필 지금 시점이 허나 그 청장이 그 이제 원장이죠, 원장. 이제 허나 원장이 조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다음 움직임을 위한 혹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어떤 대응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전 부시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검찰이 나의 폰을 도감청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검찰이 진술한 이후에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은 검찰이 진술한 이후에 진술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검사가 갑자기 새로운 녹음 파일을 제시를 하면서 예. 뭐 당신이 이렇게 움직인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깨끗한 음질의 녹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자 사이의 대화기도 하거니와 양자 모두 이걸 제출한 적이 없고 그런 걸 한 사실이 없는데 예. 이게 어떻게 검찰 손에 들어갔는지가 의문이다. 이건 도감청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 자료를 구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그 출처에 어떤 과정을 뭐 영장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예. 그래서 도감청을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측이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검찰은 이제 어제 입장을 내고 그냥 원론적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 자료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증거 자료가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네요. 예. 그 자료는 녹음한 자료는 있는데 출신을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 송병기 부시장하고 송철호 시장이 녹취록이 존재는 대화했거든요. 하는데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다. 네. 그리고 여기서 궁금증.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단 두 사람이 녹음한 건데? 임의 제출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의로 알아서 제출하거나 핸드폰을. 네, 핸드폰이나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예. 임의로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수사하거나 예. 강제로 영장을 예. 받아서 이제 제출을 받거나 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영장을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예. 만약 영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냥 적법한 절차라고 하겠어요. 영장 받아서 집행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예. 임의로 제출했다. 임의로 제출했으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제출.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화의 당사자 둘 중에 한 명이 녹취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예. 않아요. 그런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다른 제3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뭔가 이렇게 녹음기를 두어서 녹취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불법적인 거죠. 그 자체로. 그러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입수했을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어제 대답이 좀 누군가 답변이 좀 묘한 게 네.
검찰이 적법하게 확보했다라는 거는 예. 이 자료를 건네받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거지 이 자료의 생성이 적법했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제3자가 녹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3자 녹음한 불법인데. 불법인데 그게 건네지는 과정은 그럼 나중에 그거는 독수독과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만약 수 그렇다면.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 송병기 부시장을 통해서 이 증거 자료를 어떻게 입수한 건지 경위를 밝혀라라는 공식적인 반박을 받았으니 예. 차후에는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떻게 이 자료가 그러니까. 만들어졌는지는 밝힐 수가 사실 이제 그 적법 그 입수 과정의 어떤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송 부시장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공판 과정에선 증거의 어떤 증거에 대한 문제로,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제기할 거고 그 증거 능력 문제 제기에 있어서 분명히 그 독수독과 논란이라든가 혹은 입수 절차에 있어서의 검찰 측의 어떤 적법하지 않은 입수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임무제출이라고 얘기했는데 송병기 부시장이 자기가 임무를 제출했으면 자기가 제일 잘 알 테고. 그런데 제출한 적 없기 때문에 네네. 어디서 들어왔냐. 그런데 제3자가 제출했다고 하면 그건 독수독과 논란이 당연히 있을 테고 그렇죠. 그걸 과연 적법하게 우리가 입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또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수사에 활용한 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또 논란이 된다 이거죠. 따져봐야겠죠. 예. 네. 이거는 조금 더 어느 사태로까지 번질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송병기 전 부시장이 썼다고 하는 업무수첩입니다. 예. 본인은 메모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입수한 이 업무수첩인데 지금 종편을 위주로 해서 이 송병기 전 부사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언론들이 이걸 입수해서 다 보도를 할까? 지금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업무수첩 보도가 나온 다음에 예. 이제 저희가 봤을 때도 이 정도의 그 기사 내용의 디테일을 봤을 때는 이거는 검찰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알까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알기로는 이제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업무수첩을 접한 사람들의 증언이 포함됐고 그걸 또 검찰 쪽에 확인은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확인을 어떻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근데 내용이 너무 자세해요. 예, 그냥 너무 자세하긴 이게 해요. 대본 읽듯이 날짜하고 누가 얘기했는지 어떤 내용인지까지 다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이제 의혹은 좀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제 비롯돼요. 예를 들면 VIP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움직일 카드가 있다. 총영사 얘기도 있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프레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이 송철호 시장을 밀어주기 위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좀 아직은 이게 지금 자꾸 이게 위험한 게 옛날에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 같은 프레임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안종범 수석 수첩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예. 그래서 맥락이 다 보였는데 이거는 지금 단어들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것도 맥락이 좀 보이진 않나요? 아직은 확신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 이야기한 걸 그대로 받아 적었던 것이고 지금 이거는 송병기 씨가 메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이게 업무수첩인지 메모장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니. 그래서 송병기 전 부시장도 이 문제를 또 언급했죠. 아까 녹취록 문제도 함께. 예, 함께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수첩이라는 게 주는 좀 충격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송병기 부시장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운하 청장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석 실장도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황운하 청장은 조사가 거의 예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을 했다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메모장인지 업무수첩인지 거기에도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송철호 시장의 출마를 권유를 예를 들면 VIP 대신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영장 받아서 이제 울산지청 압수수색할 때 정보과를 또 압수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보과가 하는 일이 그 범죄 첩보를 습득하고 입수하는 일도 있지만 좀 비밀 정보를 또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울산지청 내 정보과에 그 검찰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황운하 이제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 직접 지시 정황이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만약에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적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과가 영장의 그 압수수색의 장소 대상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황운하 원장의 어떤 다음 수사는 뭐 수순 아닌가? 예, 예상된 수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범근 전 축구 감독의 아들이죠. 차세찌 씨가 만취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하네요. 예, 어제 밤이죠. 11시 한 40분쯤에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제 앞차에 있던 40대 운전자가 이제 가볍게 부상을 입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깜짝 놀랐는데 면허 취소 수치는 0.246이 나왔습니다. 246. 예. 면허 정지가 0.03부터인데. 예. 0.24. 옛날 기준으로 해도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해도 0.1이거든요. 예. 면허 취소가. 예. 네, 정지가 0.05였고. 근데 옛날 기준 그 높던 옛날 기준의 2배가 넘었으니까요.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만취 상태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으니까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정신. 예. 어쨌든. 제정신이었다면 이 수치로 운전하기 어렵죠. 차세찌 씨의 부인이죠. 배우 한채아 씨가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에 직접 사과문도 올렸던데 글쎄 뭐 배우자의 잘못 또한 저의 잘못이다. 내조를 잘못했다. 내조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윤창호법이 적용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죠. 네, 당연히 뭐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있었던 사고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 기존 뭐 특가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하고는 달리 좀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00 이상 3,000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그 내용으로 이제 뭐 그 수사를 거쳐서 공판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하고 또 사람이 다쳤으니까요. 그렇죠. 또 이게 중요한 게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상대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자, 연말 연초여서 송년회 술자리 모임이 많을 텐데요. 음주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음주 단속에 더 나선다고 하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두 분하고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네요.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날입니다. 물론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목사의 발언과 행태는 분명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간의 정면으로 도전한 신성모독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두환 씨가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날 함께 조찬을 즐긴 목사도 있었습니다. 정치와 손잡은 이른바 보수 개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참 바쁠 때인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개신교 관련해서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크게 들린 것 같은데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한 해 동안. 또 정강훈 목사의 신성모독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네. 하느님 까불지 마라 뭐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유독 대형교회 문제가 두드러진 건지 아니면 대형교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게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그렇게 잘못 뿌린 씨를 그 나무가 자라고 이제 그런 열매를 따는 것뿐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기독교가 천주교 포함 하지 않고 뺀 상태입니다. 개신교만. 개신교만 상태로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했다. 불교를 제치고.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안티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네. 안티 개신교, 안티 기독교. 이게 어디서 기인했느냐. 결국은 한국교회가 개혁하지 못했다. 네.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 개혁의 문제 이전에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아니면 돈을 믿는 거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깊은 심연의 뿌리는 다 돈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탐심과 탐욕을 자극을 해서 자기 위치를 세워가고 있고, 또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또 사람들은 다 넘어가면서 그 복이 전부인 신앙.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끊임없이 이 구구 목사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계속해서 망발이 나왔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반박하는 또 다른 목사님도 계셨는데. 네. 결국은 이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 고쳐지지 않는 것은 방금 말한 돈이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뿌리가 파고 들어가 보면 다 그 돈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한 6년, 7년 제가 방송도 하고 이렇게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해보는데 그 결국은 다 돈이더라. 결국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돈입니다. 네.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죠. 네.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종교가 그것이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는데, 그 정치 세력이 예를 들어서 힘을 잃어버리면 종교가 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광훈 자기는 무슨 생각으로 저는 보이지만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가장 방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92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나서 2007년 대통령 선거 계속해서 장로 목사가 나와야 한다 하면서 장로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장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해서 김영삼, 이명박 지지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황교안 이렇게 되는 건데. 황교안은 이제 전도사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선거 기간에 신자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네. 장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장로 후보를 뽑자 이런 식으로. 그거 다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언하고 이런 분들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은 결국 장로들이 망가뜨린 게 아닌가. 이승만 장로였고, 김영삼 장로였고, 이명박 장로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장로들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다 망가뜨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정치가 종교를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하죠. 지금도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지금 황교안이든 그 외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도 정광훈한테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 일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성 모독 발언도 했단 말이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울면 나한테 죽는다라든가. 또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더라. 이런 것들. 일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단 하나님의 음성은 정광훈만 듣는 게 아니고요. 저도 듣고 저도 성령을 받았고 제가 볼 땐 정광훈이 망할 것 같고요. 네. 성도들은 좀 황당해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교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말 정광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 3.3%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보수적이고, 보수도 아니죠. 어쩌면 수구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7, 8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이건 저의 짐작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은 한 반반 정도. 이거는 통계로 나온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민주 세력들 속에 이제 민주적인 사람들, 그분들 안에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교회 그런 분위기를 견디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는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된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교단에서 원래 정광훈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 본인이 면직이 될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다른 교단을 하나 세워버린 겁니다. 본인이 세운 겁니까? 네, 예, 그렇죠. 본인이 세워서 본인한테 다시 목사 직책을 부여한 겁니까? 네,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목사는 이미 되어 있었으니까요. 교단을 하나 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징계를 받을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교단을 만들어버렸고 그 자격으로 한기총 회장이 또 된 겁니다. 예. 또 아시다시피 지금 한기총은 주요 교단들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고요. 예. 자, 제가 일반 신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대형교회 신자로 계신 분들 중에 물론 교회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분들, 항거하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네, 네. 그런데 교회가 세습한다고 할 때 네. 오히려 그 교회 목사를 지지하고 예. 또 교회 목사가 은퇴 시점을 계속 넘기면서 네. 법률도까지 바꿔가면서 네. 본인에게 많은 연봉을 주려 하고 거기에 네. 반대하면은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신자들은 그렇죠. 네. 이런 신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과연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 고대로부터 종교는 맹종과 또 맹신, 무지와 맹신을 양분으로 자라온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강요하죠. 강조하고 예. 순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의식 있는 성도들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것을 목사들이 실은 막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해주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대로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하나님 내지는 특히 우리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뭐 영적인 아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아버지와 같은 목사를 어떻게 거역하느냐 이런 성도들이 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취자 댓글 좀 봅시다. 723 하나님, 양 목사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내일인데 네. 한국교회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 많아서 슬픕니다. 정윤님께서 예수도 그 시절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지 않습니까? 캐투님, 목사님 한기총 주최 집회에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등장합니까? 그게 이제 그 성경이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뿌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뭐 그거야 뭐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정권 퇴진 집회에서 들리는 구호들이 네. 반동성애, 또 반공주의, 반이슬람. 네. 결국은 이 밑바탕에는 혐오와 증오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데 이 교회 또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낮은 곳으로 임하라. 네. 근데 이렇게 혐오와 증오의 발언을 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집회에서 들리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혐오의 종교로 이걸 바꾸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혐오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반동성애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개신교의 교세가 이게 기울고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인데 이게 이 내부의 문제를 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외부의 적을 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예. 그러니까. 네. 예, 또 한 분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네. 12.12 군사반란 40년 되는 날 전두환 씨와 함께 조찬을 즐겼었는데. 네. 그 시민단체죠. 평화나무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과거부터 김정한 목사와 전두환 씨의 친분 관계는 각별했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그 대통령과 권력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개신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싶어요. 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제에 부역을 했고 독재자들을 칭송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사의 어찌 보면 핵심, 역사의 주인공,
그 인물이 저는 김장한 목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물론 일부 보수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 교인들이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자정작용을 하고 거짓 이야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 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쉬운데 교인들이 분별력을 갖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지만 너무 좀 이렇게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너무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경만 읽어라라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신앙도 그런 것이고 그런데 예. 그런 건 쏙 빼고 오직 성경, 뭐 오직 신앙 그리고 오직 교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없고 또 본인들의 세계에 점점 이렇게 갇혀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암담하다고 해야 될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제가 어디 인터뷰를 할 때마다 교회가 망할 것 같아,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 그러는데 희망은 저는 그냥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교회들이 아마 무너지고 성도들, 교인들은 많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쪽에는 그렇게 기복신앙이라든지 그 교회가 성장까지는 아니라도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중간에 있는 분들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모두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폐허 위에 새로운 신앙이 서야 하지 않을까. 네. 네.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 만들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사형 판결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김수환 추기경이 면회 가서 네. DJ가 울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원래 교회는 낮은 곳, 못 가진 자, 못 배운 사람들을 네. 맞아줘야 하는 곳인데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서 울부짖었다는데 네. 그 이야기가 지금도 통용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뭐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된 레비나스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예. 유대인 출신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뭐냐? 신은 타자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신은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든요. 예.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되 또 뭘 해야 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이겠죠. 네. 자, 달려라 거북이님께서 목사님 지금 사택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아는데 교회 세울 생각 없습니까? 이런 질문. 제가 실은 뭐 건물이 있었고요. 저희도 예배를 드렸었고요. 예. 뭐 사택에서 드린다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저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 교회가 과연 이제 어떤 이 시대에 유용한가? 좀 저를 급진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 합동에 속한 목사인데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일에 가장 방해하는 세력 중에 하나 교회가 아닌가. 그게 정치적이든 또 사회적이든 그런 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실은 건물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가 뭐 거의 정리 수순이 좀 됐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제가 방송을 하니까 청취자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온라인 사역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또 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네요. 5049님. 옛날에는 어디든 교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정치하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주셨고요. 0332님.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용기 있는 말씀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이 내일인데 네. 성탄의 의미를 전해주면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 하시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또 최근에도 뭐 갑질 뉴스도 막 나오고 하던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이웃을 좀 그래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참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광훈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같은 목사로서 정말 세상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교회가 또 목사들이 그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 실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 우리 그 국민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교회를 비난만 하지 마시고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타콤 교회 양희삼 목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보수 대토론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코너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싸움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싸움에 빨리 달려 빨리 달리자 그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준석 젊은 정당 비전위원장 박지훈 변호사가 개그맨 강성곤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프닝으로 캐롤을 틀었는데 종소리 울려라. 이게 강성범 씨 목소리라면서요. 저도 감기 때문에 얼굴 벌게져 있는데 더 벌게졌네. 아니 근데 요새는 캐롤도 트로트 형식으로 부르도 예전에 노래인가 봐요 이거? 예전에 그 마당놀이 하면서 제가 성대 결절이 왔거든요. 그 전에 부른 거예요. 와. 진짜 오늘 같은 날은 강성범 씨 특유의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듣고 싶은 날인데. 안전운전을 위해서. 저한테 금기요. 하면 근데 뭐 문제될 일이 있어요, 그게? 간접 광고는 안 된다. 간접 광고가 아니고. 간접 광고가 되는구나, 이게. 기억하기 싫은. 너무 정확한 간접 광고. 본인이 키워놓고 지금은. 근데 아까 이별한. 그 캐롤을 들어보니까 좀 그때는 미성이었네. 목소리 너무 고왔어요. 다른 캐롤은 재밌는 거 많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되면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팔보채 라조기는 되나요? 감기 걸려도 잘하네. 저렴하다. 유치합니다. 저렴하다. 저는 왜 좋을까요,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노래도 그렇고, 이 캐럴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어디 공공장소만 가면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는 10원 한 장이 안 오는지. 계약을 잘못했군요. 변호사를 만나셨어야지, 쓰기 전에. 전 참, 주변에 인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작권료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쓰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했었어야지.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인데 내일. 아니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방금 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고 오셨잖아요. 개신교의 개자가 뭔지 한자를 드디어 오늘 전 처음 알았습니다. 뭐요? 실수하지 마세요. 개혁하다 할 때 개전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난 근데 오늘 개보수 우리도 그거였어요? 또 자기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맞나요? 우린 영어예요. 진짜? 개그맨. 진짜? 개그맨. 진짜 그거였어? 개그맨의 개자예요. 나는 뭐 새로운 보수 이런 뜻인 줄 알고 개보수 이래가지고. 또 자기 당 얘기한 줄 알았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든 갖다 붙이려 했더니 우리 4명 중에 유일하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인데 오늘 밤 내일 무슨 계획 있습니까?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연인과 함께 보내잖아요, 보통. 창당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저기 제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가면은 창당 그 준비위원회 가입 신청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든든한 여성을 만나야 되지 않아요? 좀 안정적으로 정치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질문을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배우자도 정치할 때 도움 크죠? 많이 되죠. 있어야 도움이 되죠. 정치인들 있죠. 그러니까 그죠? 사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거법이 어떻게 있었냐면 배우자와 후보자가 명함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미혼자를 차별한다는 얘기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지정 1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선거 기간 중이고
동네에서 또 이제 후보가 접촉하지 못한 유권자는 배우자가 접촉하고 또 가족들이 접촉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전 그게 없으니까 전투력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지금 회사 끝나고 가족과 함께 어디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연인과 함께 또 어디 떠나시는 분도 있을 것 네. 같고. 저는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지금. 뭐 그나저나 이런 크리스마스 때 국회 상황은 좀 암울하네요. 필리버스터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또. 근데 얘기해야죠. 크리스마스가 묻히잖아요 지금. 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필리버스 때문에 묻혀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아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뭐 하는지 별로 국민들 관심이 별로 보지도 없어요. 않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요. 지금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그거는 DJ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결국은 뭐 테러 방지법 통과가 됐죠. 9.1 네, 이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민주당 의원들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의원들의 살아온 모습도 보게 되고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지도 보게 되고 눈물 흘린 사람도 눈물도 있었고. 흘렸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해서 주호영 의원 건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주호영 의원 것도 1시간 정도 보다가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김종민 의원 것도 한 30분 봤다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새벽 끈기 있게 못 봐요. 그때만큼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안 보다가 새벽 4시경에 잠깐 틀었는데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네. 깜짝 놀랐어요. 왜 민주당이 하지? 이렇게 했어요? 전향하셨나? 막 되게 놀랐었어요. 김종민 의원이 한번 의심받긴 했었지 예전에 그걸로. 맞진 않죠. 얼른 치고 들어. 예, 그래서 그거 내가 조국이야 이것 때문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뭔지도 모른다. 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법이잖아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죠. 진행 방해라고 보면 되죠. 무제한 뭐 토론 등 이렇게 국회법 표현이 돼 있는데 당연히 이걸 신청했던 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지금 야당에서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이 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게 뭐 신보라는 지적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금 임시회가 끝나면 회의에 이제 표결이 됩니다. 내일 끝나죠. 그렇죠. 결국 시간이 자유한국당의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바른미래당도 바른미래당 반대하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뭐 룰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여당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게 그 무제한 토론이고요. 저는 만약에 둘이 뭐 서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격전 없게 양쪽에서 토론하는 것을 저도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야구하다 보면요. 그 한쪽 팀이 10대1로 깨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는 쪽에서 갑자기 도루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타자한테 공 던지거든요. 투수가 몸으로 던지죠. 빈볼 나오죠. 빈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감정선을 긋는 행위다라고 이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야구를 뭐 리그 계속 같이 해야 되는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줘도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반응이라는 것도 저는 아니 어차피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는 이유가 당신네들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어차피 막지 못할 걸 알면서도 진행하는 것이 이건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까지 뭐 비난하고 이러느냐 뭐 이런 취지로 그냥 아까 말했듯이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한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하겠죠. 강성범 씨. 저는 뭐 빨리 이 20대 국회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그 민주당이 뭐 지금 인수석 의원이 예를 제대로 들어준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24일, 25일 양일간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게 내버려두면 국민 여론전에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26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겠다. 뭐 이런 생각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시간이 돼버리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언제 합니까?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지상국 의원이 방금 했고요. 방금 했습니까? 네,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되어 있는 의원 중에서 새로운 보수당 소속 의원들만 지금 이제 참여하는데 순서가 이제 지상욱, 유이동, 그다음에 하태경, 유승민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이준석 위원장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제일 빨리 저 국회로 보내야되니까요. 하면 몇 시간 할 자신 있어요? 네? 한다면? 제가 또 이런 건 또 잘합니다. 또 보면은 주저주저 떠드는 거. 혼자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주저주저 떠드는 거 진짜 잘합니다. 뭐. 제가 보면. 잘하긴 잘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문제지 뭐. 그건 뭐 그 택시기사 해봤기 때문에 그것 됩니다.
택시기사분들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택시하다 보면 12시간씩 못 갈 때도 있습니다. 화장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저귀를 한다는 성인용 기저귀 있다는데 뭐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똥은 어떡합니까? 대변 같은 거는. 그 전에 만발의 준비를 하겠죠. 2달 동안 택시하면서 그런 상황을 못 겪어봐서 모르겠네요. 그걸 다 준비해놨는데 막상 국회 들어갔더니 필리버스터가 없어.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좀 다수의 편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준석 위원장이 들어가서 하면 잘할 것 같지만은 못 들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의장한테 항의할 때 보니까 황교안 대표 밖에서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원회니까. 짜네요. 누가 그럼 불경죄를. 약간 짜네요. 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으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몇 면을 좀 보니까 아직 뭐 한국당 몇 명 안 했지만 결국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저지하기보다는 어쩌면요. 황교안 대표한테 보여주는 시기도 있는 거거든요. 뭐 공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밖에 있지만 이 내용을 전부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희상 의장 얘기 나왔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강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냥 문희상 씨라고 했고요. 네, 조치를 빼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그러지 말지. 심재철 원내대표는 좌파의 충견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어떤 심정은 알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 자신들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을 해서 너무 심한 모독 발언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뭐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가지고 저항감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형태의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의회주의자라고 이제 주장하시면서 의회주의라는 것의 기본은 합의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문희상 의장도 매번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끝나시고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심리적 고통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그 부분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형사 고발 방침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이 고발에 대한 결론이 2년 내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들도 뭐 사실 정치적인 의미로 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번 20대 국회는 아까 뭐 강성범 씨도 강하게 비토했지만은 20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이 마지막까지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 욕먹어야죠. 알겠습니다. 물갈이 좀 합시다. 네, 문희상 의장이 욕을 심하게 먹든 말든 시간 흘러가면 이 법안은 통과됩니다. 그렇죠. 네, 26일에 하면 통과가 될 건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장외 여론전으로 비례한국당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협박하는 곳은 이제 정의당과 사실 민평당, 대한신당 이런 쪽이죠. 왜냐하면 그쪽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한국당 계획이 실제로 수립되게 되면은 과거보다 오히려 어쩌면은 비례 의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도 타격 아닙니까? 비례한국당 생기면 똑같은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은 인원 구성이 어쩌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 8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저는 약간 뭐 공감이 안 가는 분 있지만은 그래 역시 선거는 지역구가 제맛이지 뭐 이런 느낌. 뭐 아니, 비례는 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그냥 한 2년 동안에 바른정당 때부터 해가지고 이분들의 그냥 삶의 자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평합니다. 태평하다고요? 예, 그냥 뭐 태평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글쎄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민주당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들이 비례 나올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 그러니까 비례민주당 하나 더 만들면 위성정당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서 군소정당은 다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뭐 지역구들은 자신들 있나 보죠.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아니면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 생각하세요? 그게요. 보수 유권자들은 그렇게까지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훈련이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굳이 말하자면 2012년 선거부터 그때 후보 단일화를 한번 하면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정당 투표는 어디에, 지역 투표는 어디에라는 선거 구호에라도 익숙해져 봤고 그걸 한두 번이라도 해봤어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 생기면 제가 단적으로 강성범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갑자기 황교안 대표가 강성범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영입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비례 8번을 준대요. 네. 그런데 비례한국당도 있고 본진도 있어요. 네. 본진으로 가실래요? 멀티로 가실래요? 당연히 본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명분이 있고 그게 바를 점. 8번 떨어진다니까요. 정치인의 자세하니까요. 떨어지더라도 그 사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난 선거 기준의 비례 득표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자, 비례한국당 찍으세요라고 했을 때 비례로 몇 퍼센트가 가고 본진으로 몇 퍼센트가 갈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재를 영입해서도 본진에 넣어야 되나 멀티에 넣어야 되나 이건 몰라요. 이거는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되게 부각을 하겠죠. 예전에 친박연대 이런 것처럼 부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 비례 한국당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비례 한국당을 만들 때 그쪽에다 어떤 의원을 보내느냐는 의지 또는 국민들한테 약간의 감동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례를 하시던 분이 또 거기 가고 비례를 하려고 이 조각을 이제 말이 안 되는.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하면 사실은 비례라는 것은 아직 정치에 경험이 없고 인지도가 없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밀어주는 건데 한번 밀어줘가지고 돼서 열심히 국정 활동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다음 그 정치를 더 하고 싶으면 이제는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을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례를 한 번 더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세는 이제는 정말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당 안에서 정당에 있는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바라보면 계속 정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되게 그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멀티에 이제 결국에는 기호 4번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한 10명 정도 되는 현역 의원들을 옮겨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옮겨갈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지금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불출마한 분들 몇 면을 따져보면은 김세연, 김영우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누구 이쁘다고 그렇게 멀티로 가주겠습니까? 반대로 또 따지고 보면은 낙천을 시킨다 누구를 공천 잘랐어요. 그럼 공천 자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멀티로 가라고 가주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아까 말했듯이 이 각각의 지점에서 한 번씩 좀 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갖고 온 게 어디 저 유럽의 알바니아에서 갖고 왔다면서요? 예. 아유 참. 그런데 강성모 씨 그거는 쌤쌤인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우루과이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자,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찬성한다고 한 적은 아니 그러니까 강성범 씨는 저 자유한국당과 이 생각 똑같습니다. 비례대표 없애는 생각 똑같습니다. 270석으로 하는 지역구만 굉장히 보수적인 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중도라고 해주십시오. 센터 본능이에요? 예. 근데 이 비례 한국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성토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 너무 그 한쪽으로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너무 태극기 부대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당이랑 민평당이나 이런 어쨌든 160석 정도 연대가 되어 있는데 150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의도입니다. 이거는. 왜냐 해봤자 니네가 별로 득볼 거 없다라는 거. 그런데 반대로 이거 받고 니네는 공수처를 내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 4+1이 사실 여러 군데 균열점이 노출이 됐었어요. 뭐 석패율제나 아니면 호남 의석 가지고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고. 그러다 보니까 뭐 26일까지 시간 사이에 한 번 더 흔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비례한국당 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좀 협의를 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는 민주당과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약간 사실은 민주당도 뭐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한국당 계산 착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어차피 26일까지 못 막을 건데 들어가서 우리가 따낼 가실은 민주당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연동형 따낼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했었고요. 그렇죠. 캡 씌우는 것도 조절이 가능했었고요. 지역구도 뭐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장애투쟁만 생각한 게 아닌가. 지금 그 울다가 웃으면 뭐 된다고 약간 그런 상황도 있고요. 왜냐하면 강경투쟁 모드를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는데 돌아서기 힘들고 사실 이런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협박을 했을 때 민주당도 주판화를 굴리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오늘도 뭐 문자 메시지 이원욱 의원에게 보낸 거 노출되고 이랬지만은 전술적으로 이제 또다시 저쪽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안 먹힐 거예요. 안만 굴려봤자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고속도로 탔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무슨 백을 한다든지 다른 데 빠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떤 비례한국당 얘기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아마 다음 회기가 되면 바로 뭐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6일 날요? 네. 이거 통과되겠죠. 통과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장애투쟁을 하면서 중도층을 못 잡는 게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보수당에서 중도층 잡을 기회 아닙니까? 보수 중도층? 묵묵부답하다. 우선 창당부터 하고요. 지금 뭐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뭐 지금 아니 자유한국당은 뭐 그쪽 손잡는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중도층을 잡겠다. 이런 전략.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는다는 것의 전략이라는 것도 나는 중도요 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과 보수의 실망에서 이제 중도 쪽에 눈길을 돌리는 분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구사했던 전술은 뭐냐면은 내가 중도요 하는 사람들 우선 잡으려고 갔어요. 그게 이제 극중주의라는 본인의 어쨌든 그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거꾸로 지금 이제 바른정당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보수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다르게 우린 보수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보수라는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그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저희가 방송이 없습니다. 없고 26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